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은 우리가 지난 그리스를 총 3번에 걸쳐서 수업을 했고, 오늘 이제 그 그리스에 뒤이은 로마 시대의 건축과 예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제가 수업을 통해서 12주로 이것들을 쭉 이렇게 나눠놨지만, 이것들은 다 사실은 시대를 초월해서, 시대적인 분류를 초월해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독자적인 어떤 하나의 문화가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게 되는 로마도 그리스라고 하는 인접한 문화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시대명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지만, 이게 끝나고 나서 이것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스가 끝나고 나서 로마가 시작되는 개념이 아니고, 그리스가 끝나고 로마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그리스는 계속 존속하는 거예요. 멸망하거나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닌 것이지. 다만 어떤 이 문화적 특징들이 강하게 드러나는 그 지점들을 하나의 챕터로, 하나의 키워드로 잡아서 이 단락을 정해놨기 때문에, 로마를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 그리스가 사라져 버리거나 또는 없어져 버렸거나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수업의 제목을 로마 서구를 건축하다라고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를 공부할 때는 내가 제목을 뭘로 적어놨었죠? 서구 역사의 토대 그리스라고 적었었죠. 그 그리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라고 하는 서구적 문명의 그야말로 땅과 같은, 토양 같은 그런 개념이었다면, 그 토양을 이용해서 독자적인 이 형체로 나타나는 문화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것은 로마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로마, 서구를 건축하다. 그 그리스라고 하는 그 땅 위에서, 그 토대 위에서 로마는 건축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로마는 어찌 보면 이게 좀 너무 무리한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를 통해서 생겨난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하나의 식물은 똑같은 식물이라도 어떤 땅에서 어떤 햇볕을 받고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그 식물의 특징들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로마는 그리스라고 하는 그 토양을 토대로 자라난 식물이고, 거기서 건축된 문화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짝 되짚어보면, 그리스의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그리스는 철학과 신화, 예술을 탄생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유독 그리스만의 그런 신화나 그런 이 철학이나 그런 조각품들이 생겨난 이유는, 그리스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화와 그런 철학과 예술품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스의 신화는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가 흔히 신이라고 하면 아주 멀리 있는 대상이잖아, 그죠? 보이지도 않고 감각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너무너무 멀리 있는 존재들이 신이란 말이야. 사실 그렇잖아. 하늘에 있는 존재가 신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그 신을 그렇게 멀리 두지 않고 자기들 삶의 곁에서 계속 두고 있었다는 거지. 그게 그리스 사람들의 성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의 성향은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구체화된 그 무엇이 아니면 믿지 못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인도의 간다라 지방까지 이 원정을 가게 되고 거기에서 불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불교에서 부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원래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어떤 유통되는 그런 종교였잖아요. 철저하게 표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문화가 간다라 문화였는데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다시 말하면 부처의 모습을 자기들의 그런 감수성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것이 간다라 문화에서 나타난 부처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만큼 그리스 사람들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약간은 어린아이와 같은 정물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의 모습도, 신의 형식조차도 제우스라든가 아프로디테라든가 하는 인간들과 거의 비슷한 신들을 모시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보여지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성향의 정물적인 사람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천진난만함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그리스인들한테서 천진난만한 모습들, 우리가 조각상들을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발랄함. 그것이 그리스를 대표하는 정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는 로마를 만들었어요. 로마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어찌 보면 좀 너무 무리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로마는 그런 그리스를 토대로 형성된 문화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이제 로마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19세기의 독일의 이 사상가인 레오폴드 랑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은 로마로 흘러들어갔고 모든 것은 로마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우리가 로마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정말 중요한 핵심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로마 이전에 수많은 그리스를 비롯한 이집트 또는 이 동양의 문화들은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밑바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그 문화들을 다 수용해서 만들어진 게, 형성된 게 로마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로마는 지금에까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로마로 흘러들어갔고, 모든 것은 로마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이 말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현대를 살고 있는 로마 이후에 이 수많은 어떤 문화들이 존재했을 텐데 그 모든 문화들은 로마를 기반으로 한 문화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로마로 흘러들어갔고 모든 것은 로마로 흘러나왔다.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중해권의 문화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그죠? 이집트 문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그리스 문명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들은 로마 시대에 와서 이렇게 거대한 하나로 통합되어요. 그래서 지중해에는 로마의 호수가 되어버렸다라는 말. 여러분들이 지도를 이렇게 봐서도 알겠지만 이 붉은색이 이 당시에 로마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땅이 지중해 전체를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바다가 아닌 것이지. 로마의 호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만큼 로마는 그리스 이후에 엄청난 지중해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나라였어요. 그렇다면 로마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수많은 모든 이 나라들은, 민족들은 건국신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로마도 건국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로마의 건국신화는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이네아스라고 하는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도 보면 트로이의 전쟁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그 그리스를 공부하면서 그리스의 모든 그 토대, 그리스의 모든 히스토리, 그리스의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 어디에 담겨 있었습니까? 오디세이아와 일리아스라고 하는 그 트로이 전쟁을 다룬 그 책에, 호메로스가 쓴 그 책에 사실은 다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아이네아스라는 책으로 자기들 버전으로 바꿔서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로마는 그리스의 판박이를 고수했었어요. 그래서 약 기원전 1세기경에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실제로는 로마가 그리스를 무력으로는 정복하고 땅으로는 정복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정신적인 것, 문화적인 것은 그리스가 로마를 점령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거든요. 이 말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쭉 이제 앞으로서 이제 그 계속 수업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것인데, 로마는 그리스를 그대로 모방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건국신화도 오디세이아나 일리아스 같은 그런 호메로스의 책을, 호메로스의 문학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아스라는 책으로 엮어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사실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 신들을 그대로 로마가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사용을 해요. 예를 들면 그리스 시대의 제우스는 로마 시대의 주피터가 되고요. 가장 아름다웠던 여신 아프로디테는 로마 시대의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게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로밀루스와 레무스라고 하는 이 신화인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이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아스라고 하는 이 책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 있는데, 트로이 전쟁이 그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서 트로이군의 패배로 이게 끝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뭐 파괴되고 이제 뭐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이네아스라고 하는 트로이의 사람이 탈출을 하게 돼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그 탈출의 여정을 통해서 지금의 로마라고 하는 그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여정을 이 아이네아스에서 다루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나라를,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그 건국하는 그 신화가 이 로밀루스와 레무스라고 하는 이 신화예요. 그러니까 아이네아스가 로마 땅에 도착을 해서 나라를 세우고 소국가를 유지해 나가는데, 그 왕의 공주가 어느 날 밖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마르스라고 하는 그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공주한테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쌍둥이 형제였어요. 그 쌍둥이가 로밀루스와 레무스라고 하는 그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들이 버려지죠. 버려져서 강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늑대가 걔들을 거둬서 젖을 먹여서 키우고, 그래서 그 로밀루스가 나라를 다시 건국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 로밀루스라고 하는 그 말에서도 유래가 된 로마라고 하는 그 문명이, 그 국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로마를 가보면 이 유적지에서 이런 이미지들을 아마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사실은 이런 건국신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그리스와 로마가 어떻게 다른지를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있는 조각상들은 그리스 시대의 조각상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조각상들은 로마 시대의 조각상들이에요. 어떻게 다른 것 같습니까? 이 두 개를 한번 여러분들 잘 보고 이걸 느끼는 게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떻게 달라? 자네 이야기해봐. 표정이 있고 없고, 좋은 말인 것 같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 한번 이야기를 해봐봐.
요 두 개, 여기에 사실은, 여기에 그리스와 로마의 정서가 다 묻어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다른 것 같아? 자,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바로 이래요. 이게 그리스와 로마의 차이예요. 로마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그냥 사람의 모습이야. 사람의 모습이야. 그리스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인간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인간의 모습이 아닌 거야. 신의 모습인 거지. 이상적인, 완벽한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 구체적인 게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이데아와 같은, 우리가 그리스를 공부하면서 이데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 그죠? 그 이데아의 모습인 것이야. 실존의 모습이 아닌 것이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언제든지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냥 보통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와 그리스를 단적으로 분류해주는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형태를 만들었고 로마 사람들은 이런 형태를 만들었을까를 우리가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느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조각상들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개수로 따져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로마 사람들이 조각상들을 더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보다는 인간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리고 신은 멀리 있는 것이지만 인간은 가까이 있으니까 그 가까이 있는 것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의 정서와 로마의 정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냥 구체적인 사람의 모습이야. 내 친구의 모습이고 우리 삼촌의 모습이고 옆집 아저씨의 모습인 것이지. 그래서 로마와 그리스의 조각상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특징은 신의 형상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상적인 형태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그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이제 그리스의 헤라클레스 상이죠, 그죠? 요거는 어떤 이 귀족의 조각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 참 아주 재밌는 게 초상 조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집안에 모시거나 길거리에 세워놓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들의 조상의 초상 조각을 또 이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자체를 조각으로 만든 이런 그림들이, 이런 조각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리스의 신화는 로마에서 정치나 또는 사회가 되는 것이고, 영웅은, 그리스는 끊임없는 영웅을 찬미하거나 영웅을 표현하거나 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로마는 유명 인사, 인기 많은 사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개념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예술의 개념이 우월했다면 로마에서는 예술이라기보다는 실용, 구체적인 현실, 이거를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는 이상이라면 로마는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의 이데아는 로마에서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 특징이 그리스는 조각으로 유명하다면 로마는 건축으로 유명해요. 그리스는 사실 그리스도 물론 이 신전이라든가 무슨 아고라라든가 이런 건축물들이 있지만 로마는 그 그리스의 이 건축 기술을 토대로 또 수많은 다른 문화권의 건축 기술을 같이
섞고 응용해서 그들만의 엄청난 건축적 기술들을 개발시키고 만들어냈죠. 그래서 예술과 이상은 사라지고 실용과 현실이 나타나다라고 내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리스와 로마를 한마디로 함축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조각의 시대에서 건축의 시대로 바뀝니다. 그리스의 조각의 시대에서 로마의 건축의 시대로. 여러분들 이 건물 잘 아시죠? 이 건물 뭐죠? 콜로세움이죠. 로마를 가면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이 콜로세움이에요. 근데 이 콜로세움을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갔다 온 분도 있을 테고 또 앞으로 가볼 분도 계실 텐데, 그야말로 정말 엄청난 건축물이에요. 이 시대에 이런 건축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도저히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건축물인데, 이거를 지금은 이제 많이 그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많이 막 파괴되고 그래서 폐허처럼 변해 있지만, 이거를 이제 건축가들이 또 이렇게 복원을 한번 시켜봤어요. 원래 복원된 형태의 모습은 이런 모양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건축물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 로마의 콜로세움하고 비슷한 건축물들이 뭡니까? 스타디움이죠, 그죠? 이 스타디움의 개념의 건축물인데 지금의 스타디움하고 거의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어떤 그런 장치들과 기술적 또 건축적 어떤 그런 컨텐츠가 요 안에 다 들어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왜 지금 뭐 올림픽이나 또는 야구를 한다든가 할 때 비가 오는 날에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막 돔을 설치하고 이런 게 있었죠. 이 당시에도 이렇게 비나 햇빛을 차단시켜주는 이런 돔과 같은 천정 장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규모보다도 콜로세움이 가지고 있는 건축적 장치가 사실은 정말 불가사의할 정도로 엄청난데, 여기에서는 수많은 공연이라든가 경기들이 막 일어났는데, 심지어는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해전의 상황을 여기서도 그대로 구현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다가 바다처럼 물을 가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배를 띄워서 실제로 해전을 하는 어떤 그런 공연들을 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콜로세움에서는 수많은 이 경기들이 또는 공연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금투사들의 경기들이 일어나죠. 로마는 지중해권의 대부분의 영토를 다 로마로 흡수해서 강대국이 됩니다. 엄청난 강대국이 되는데, 그 강대국은 침략을 해서 점령을 하는 것이고, 그 점령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많은 노예들이 잡혀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 노예들을 이용을 해서 검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투를 한다라는 그 자체는 그냥 보는 사람들은 공연처럼 보여지는 것이겠지만, 실제로 검투를 하는 검투사들은 이것이 삶과 죽음의 그 자체라는 것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에요. 그것을 로마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관람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당시에는 기독교 신자들의 박해가 아주 난무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그 상황을 이 콜로세움에서 연출하기도 했어요. 맹수와 싸우게 하거나, 그래서 맹수들한테 잡아먹히게 하거나, 심지어는 이렇게 십자가에다가 묶어놓고 불을 지르는 뭐 이런 상황까지도 만들어졌다라고 그러죠. 이 콜로세움에는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야구장을 가면 한 몇 명 정도가 들어가죠.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남학생들 야구 좋아하니까 알 거 아니야. 한 몇 명 정도 들어가나? 야구장에? 한 2만 명 들어가나요? 예를 들면 뭐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그런 메인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 보통 많이 들어가면 한 4만 명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콜로세움은 약 6만 명에서 8만 명까지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시에 빠져나오는데, 동시에 그 경기장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데에 약 20분이면 된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이게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진 건축물인지. 그리고 모든 이 경기장의 좌석들은 지금처럼 번호가 다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귀족들은 1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층은 뭐 평민들, 그 다음에 3층은 여자들이나 노예들이 이제 들어가서 입장을 할 수 있는데, 그때 표를 이렇게 받으면 그 표 안에는 이 각각의 좌석에 대한 위치까지도 그 표 안에 다 들어있었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때 콜로세움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 얼마였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그리스를 공부할 때 그리스의 그 원형극장, 거기에 들어가는 데는 오히려 돈을 받는다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이 콜로세움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면 경기를 보면서, 공연을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빵과 또 심지어 포도주까지 제공이 되었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참 이게 이제 그리스와 로마의 이 상황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극장으로 불러들여서 이런 잔혹하고 아주 지나치도록 자극적인 이런 공연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똑같은 권력자들의 자기 어필이겠지. 자기 홍보, 어떤 그런 차원이었겠죠. 이런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그 사회는 또 사람들을 그렇게 빵과 술을 주어서 또 잔혹한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자극적인 공연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정신을 통제하고 엮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합리한 부조리들이 그 사회에 또 만연했다라는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혹시 광주 사태라고 알아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광주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저는 이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경남 함양이라는 데서 이제 제가 살았었는데, 그때 제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기억은, 그러니까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르는 그 도경계선, 거기에 마치 전쟁이란 것처럼 군인들이 중무장을 해서 전라도 전체를 거의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때는 또 뭐가 일어났냐면 프로야구가 일어났었죠. 그 사람들은 그 프로야구의 그 흥미로움 때문에 광주사태라고 하는 그 끔찍한 탄압이 일어나는 것도 모르는 상태였었다라고 그러죠. 그것이 권력자들이 지금 콜로세움에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정신적 현혹, 항상 공통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이 콜로세움을 이제 건축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할 텐데, 지금 현대의 건축가들이 콜로세움의 어떤 구조적인 디테일들을 이렇게 3D 그래픽으로 아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얼마만큼 정교한 장치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이 높이가 약 한 50m 정도라고 그래요. 높이가 한 50m 정도가 되면 지금 우리의 아파트 높이보다도 오히려 더, 고층 아파트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적인 아파트보다도 한 15층, 20층 정도 되는 그 아파트의 높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늠하고 이 전체 규모를 한번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만큼 경이로운 건축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금 이 좌석들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경기장 밑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요 장치들, 그러니까 이 장치 안에서 이 지하실의 공간 안에서 맹수들과 검투사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 올라오는 것도 이 당시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었다고 그래요. 엘리베이터 시설이. 그 엘리베이터 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딱 올라오면 여기서 이제 검투가
공연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장치들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는 여기에다가 물을 채우는 상황까지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배를 띄우는, 아까 앞에서 내가 그림을 보여드렸었죠. 그런 스펙타클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콜로세움을 딱 보면, 물론 이제 그 콜로세움 안에 들어있는, 콜로세움은 전체 크게 4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4층의 기둥들이 이렇게 다 다릅니다. 이 4층의 기둥들이 다른데, 하나하나의 기둥들을 보면, 신전에서 사용되던 그 기둥의 모양들이 그대로 이렇게 각 층별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로마를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건축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건축의 시대가 될 수 있었던 로마만의 아주 독보적이고 특별한 건축적 기술이 두 가지가 생겨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생겨났다라기보다는, 로마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기보다는, 로마는 수많은 정복지를 통해서 문화들을 흡수했을 테고, 그런 이 문화들 속에서 좋은 점들을 골라서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이런 이 산물들로 응용해서 개발한 것인데, 그것의 대표적인 게 아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아치. 이 아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참 아무 생각 없이 보여지는 것이겠지만, 아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아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을 떠받칠 수 있는 구조적인 건축의 형식, 이걸 이제 우리가 아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지붕을 떠받치는 것을 그냥 편편한 이 보에 기둥들을 그냥 받치는 이거는 사실 무게의 하중을 견디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쌓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반원의 상태로 아치를 만들어 놓게 되면, 그 위에서 내려 누르는 그 하중을 기둥만 온전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둥의 하중들을 분산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콜로세움의 높이를 약 50m까지 높일 수 있는 기술적 밑바탕이 되는 것이죠. 아치는 크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로마 시대의 아치는 이렇게 반원형 아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중세시대의 고딕을 공부하면서 보게 되는 건축인데, 이걸 이제 포인티드 아크, 첨두형 아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윗부분이 뾰족하다고 해가지고 첨두형 아치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아치는 동양의 예를 들면 인도라든가 동양의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건축적 특징이에요.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고딕 건축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로마에서는 이 첨두형 아치가 아니라 이 반원형 아치를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이 반원형 아치를 만들어 놓으면 건축의 벽은 최소화되면서, 다시 말하면 건축의 벽이 최소화된다는 것은 이렇게 개방될 수 있는 벽의 면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아치가 아니었다면 이 위에 있는 이 하중을 지탱하려면 여기에다가 다 벽을 쌓아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 아치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이 벽으로 이 벽을 막지 않더라도 이 전체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 위로 계속 높이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 시대의 건축에서는 이 아치라는 개념이 없었죠. 아까 위에서 본 이 평대들보를 기둥들이 받치는 어떤 이런 개념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 건축이 이렇게 콜로세움까지 다다를 수 있는 데에는 아치와 함께 정말 중요한 또 기술적 핵심이 하나가 있는데, 콘크리트라는 거예요.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는 바닷물과 화산재와 석회석을 혼합해가지고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콘크리트는 약 한 몇십 년이 지나면 부식되거나 또는
이 강도가 현격하게 떨어져 버린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이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기술자들이 로마 시대의 콘크리트를 정말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콘크리트와 아치를 통해서 콜로세움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런 건축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콜로세움과 함께 로마 건축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판테온이라고 하는 그 신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신전은 어마어마한 이 돔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돔의 이 지름이 90m라고 그러죠. 이 90m의 지름으로 만들어진 이 돔이 이 중간에 기둥이 없이도 그대로 그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치라는 개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요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요게 아치예요, 그렇죠? 이 아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말로는 홍예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쐐기, 이런 이 쐐기들을 각각 다르게 각도를 빚어서 이렇게 쌓으면 이런 이 아치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이렇게 쭉 연결시키면 이걸 이제 궁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그 궁융을 또 이렇게 교차시키는 형태를 가지게 되면 이제 리버 볼트, 교차 볼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원형으로 이렇게 쫙 쌓으면 이렇게 돔이 되는 거예요. 이 판테온의 이 엄청난 돔은 이 아치를 원형으로 둘러서 이 조적한 요 형태가 판테온이라는 것이죠. 이 판테온은 로마에도 있지만, 이 로마에 있는 건 이제 이게 원형이고요. 프랑스 파리에도 판테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프랑스나 로마를 가보면 이 두 개의 판테온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파리에 있는 판테온은 로마의 판테온을 모방한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이 파리에 있는 판테온에는 이제 이 프랑스의 아주 영향력 있는 이 사람들의 시신을 안치하는 어떤 공동묘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그러죠. 아무튼 로마의 아치는 지금에까지 이르는 모든 건축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 기술적 단물들이 집약된 이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치가 개발이 되고 나면 이제 수많은 건축적 응용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건축적 응용 사례들 중에서 또 이 구조물도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데, 이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이게 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리예요. 그런데 사람이 지나다니는 다리가 아니라 물이 지나가는 다리예요. 그래서 이걸 수로교라고 그러는데, 로마에는 그렇게 로마 시내 자체는 물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어딘가에서 끌어와야 하는데, 지금은 물을 어떤 방식으로 끌어옵니까? 관을 연결을 하고, 그렇죠? 그 관을 통해서 수돗물을 우리 집의 수도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로마 시대에도 수도가 있었는데, 그 수도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 물을 이 수로교를 통해서 끌어왔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 관이 양수기라고 하는 이 기계 장치가 있기 때문에 오르막도 그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죠. 근데 양수기라고 하는 양수시설이라고 하는 그 기술이 없던 이 당시에는 이것을 어떻게 끌어왔느냐 하면, 수원지가 있다면 그 수원지에서 로마 시내까지 이렇게 수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계속 굴곡이 심하죠. 그 굴곡을 메우기 위한 장치로서 이 수로교를 만들어 놨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이 수로교들이 꽤 많이 남아있죠. 스페인에 가면 이 세고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도 이런 수로교가 남아 있어요. 이게 높은 거는 한 50m가 넘는다라고 그러죠. 콜로세움의 높이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수로교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 수로교가 가능한 것은, 이런 수로교가 가능한 것은 이 아치라고 하는 이 기술 때문에, 또 콘크리트라고 하는 그 기술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게 원리를 보면, 위에서 이 수로교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물이 흐르도록 인위적으로 조성된 개울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와 봤는데요. 수원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수원지에서 물을 로마 시내까지 이렇게 쭉 끌어오기 위해서 이 수로교를 이용을 하는데, 이 수로교와 이 수원지 사이에 산이 있으면 터널을 뚫습니다. 터널을 뚫고 이 계곡에는 이 수로교를 만들어서 이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만큼 불가사인지. 나는 피라미드도 참 불가사이겠지만 이 수로교도 도대체 이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치고 정말 불가사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사실은 되게 짧죠. 이게 긴 거는 거의 100km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이 100km의 거리를 일정한 기울기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 기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가늠이 됩니까? 100km 정도가 되는 이 거리를 일정하게, 이게 어떤 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한 부분이 이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고 만약에 뭐 이렇게 좀 이게 편차가 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흘러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넘쳐버리고 끝나버리겠죠. 근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려면 엄청난 기술이, 기하학적 기술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지금의 양수시설은 수원지에서 이렇게 뭐 터널을 통하든가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에서 양수기로 물을 끌어올리면 되는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그 양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 기술, 이게 로마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흘러들어온 물은 정말 이 사회 곳곳에서 그 도시 곳곳에서 이게 사용이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로마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로마의 목욕탕이죠.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정말 광적으로 목욕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어디를 가나 항상 대중 목욕탕이 있었고, 그 목욕탕은 또 다 공짜였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로마는 그야말로 강건한 이 군사 기술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주위 인접 국가들을 침략을 하고, 거기서 거둬들이는 경제적인 산물들을 이 로마에서 그대로 다 소비를 하는 그런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풍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모든 것들이. 그렇겠죠, 그죠? 지금도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그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그 목욕탕들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목욕탕에만 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언제든지 물을 쓸 수 있도록 광장에다가 이런 수로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물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이 이탈리아나 유럽 여행을 가보면 이렇게 광장이라든가 오래된 이 동네의 골목이나 이런 데에 이런 공공 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아마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뭔 줄 아는 사람? 이거 뭘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어? 이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 사람들은 수세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끌어들인 그 물은 수도시설이나 또는 목욕탕에도 들어가지만 이렇게 공중 화장실에도 그 물을 유입시켜서 사용하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오면 이 물이 이렇게 돌아서 이제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치킨 같은 그 무언가가 이게 손에 이렇게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뭘 간식이야. 화장실에서 치킨 먹었겠어?
이게 뭐냐면 막대기에다가 솜을 이렇게 핫도그 모양으로 뭉쳐 놓는 거예요. 그러면 볼일을 보고 나서 이걸로 닦겠죠. 닦고 이 물에다가 씻는 거야.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밖에 옆에다가 딱 또 놓으면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또 사용하고 뭐 이렇게 있겠죠. 지금 우리 관점에서 휴지 사용하고 있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아주 그냥 지저분해 빠졌지만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정말 혁명적이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로마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또 화장실로도 흘러가고 또 흘러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흘러들어가느냐? 대저택들이에요. 대저택들. 그리스에는 신전이라든가 아고라라든가 하는 그런 데의 건축적 역량이 집약되었다면 로마 시대 때는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민가, 일반 사람들이 사는 이 집에 이 건축적인 또 이 기술이나 역량들이 많이 집중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로마 시대에는 크게 두 종류의 가정용 주택이 존재했는데 하나가 도뮤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인슐라라고 하는 것인데 도뮤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왜 도뮤스라고 하는 잡지책도 있죠. 건축 잡지. 그걸 뭐 인테리어 잡지 같은 그 도무스. 그게 이 도무스인데 이 도무스는 로마 사람들이 살던 집을 이제 도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도무스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집이 아니라 부자들이 살던 저택 같은 집을 도무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도무스에도 이렇게 물들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분수를 조성하거나 하는 데에 이렇게 쓰이죠. 다른 이 도무스의 모습이 엄청나게 화려하죠. 그죠? 그야말로 궁전 같은 대저택이죠. 그죠? 이거의 전체적인 이 모습을 복원해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공간은 이 공간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공간은 이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무스 오그스타라고 하는 어떤 귀족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요렇게, 요런 도무스도 있고요. 그리고 도무스별로 항상 모든 도무스는 다 마당이나 등경에 이런 분수나 이런 연못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썼죠. 이렇게. 이렇게. 이 도무스가 뭐 하도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났으니까 사실 남아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데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그 규모라든가 이런 이 건축의 구조적 특징들을 대략 살펴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도무스의 생활이 어땠을까를 또 건축가들이 재현을 해보면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야말로 사치스러움과 그 부유함이 막 이 공간 안에서 묻어나죠,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뭐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그 도무스는 부자들이나 특권층들이 사는 공간이었다면 일반적인 사람들, 서민들은 이런 집에서 살았어요. 이걸 이제 인슐라라고 하는데 인슐라는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의 지금 그 아파트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1층에는 이제 이런 상가들이 쫙 밀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이제 상부층에 이런 이 가정주택들이 절비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가주택 또는 주상복합주택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걸 보면 꼭 지금 요즘 우리 시대에 무슨 이 서민 아파트를 보는 것처럼 아파트들이 막 절비하게 둘리어져 있는 이것들이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살던 다세대 주택, 그 인슐라의
이 모양들이었다라고 그러죠.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하고 로마 사람들의 삶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정말 비슷한 것 같죠? 그렇죠? 사실은 그 로마라고 하는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정말 오랜 시간이고, 그리고 또 그 수많은 그 시간 동안에 전쟁이라든가 또는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그 유적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뭐 이걸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이상한 말이겠지만, 기원 후 79년도에 로마의 한 도시가 베수비우스라고 하는 이 뒤에 있는 산에서 폭발한 화산으로 다 덮여버렸어요. 6m의 깊이로 이 도시 전체를 다 덮어버렸다고 그러죠. 그것이 1592년에 약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발견이 되었죠. 그리고 발견이 되어서 이거를 복원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복원이 되는데 아직까지 다 복원이 한 절반 정도밖에 복원이 덜 됐다라고 그래요. 이 땅 속에 숨겨져 있던 로마 사람들의 생활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었겠죠.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의 도시 상황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도시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약 한 절반 정도가 복원이 되었고 유적이 이제 발굴이 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들을 관광 상품으로 또 이렇게 개방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폼페이를 또 가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찍은 이 사진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도심의 어떤 그런 광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광장의 모습.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절비하게, 집을 지어 놓고 살았던 이런 골목,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발굴이 되었고요. 이렇게 또 원형 극장, 뭐 이런 것들도, 그대로. 그리고 이런 이제 골목들이 쭉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약간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살짝 있어요. 뭐냐면, 요거죠. 여기에서 아까 요게 보이죠, 그죠? 요거. 골목마다, 길마다, 요렇게 돌멩이들을 놓아서 길 한복구,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뭐가 지나다니셨습니까? 마차들이 지나다녔겠죠, 그렇죠? 마차들이. 근데 도대체 이 돌의 역할이 뭐였을까요? 왜 이 길에다가 이 돌들을 이렇게 놓았을까? 이게 마차들이 다니면 쌩쌩 달리겠죠. 그렇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징검다리, 비가 왔을 때 발이 젖지 않도록 뭐 징검다리 같은, 횡단보도 같은 뭐 그런 개념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 마차바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 마차바퀴들이. 이 마차들이 너무너무 쌩쌩 달리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이야. 그러니까 마차를 속도를 줄이게 하려면 이런 장치들을 놓으면, 여기를 빠져나가려면, 바퀴가 부서지지, 망가지지 않고 빠져나가려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장치로서 만들어낸 게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로마 사람들의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어디서 이렇게 많이 봤을 거예요. 요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알죠, 여러분? 이 당시에 화산재에 묻혀서 죽은 이 사람들의 시신이죠. 근데 1500년도에 처음으로 이것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것이 발견되고, 그리고 이탈리아는 그 당시에 이것을 제대로 발굴해낼 수 있는 이 기술이라든가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1800년대에 와서 프랑스가 이 유적을 이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발굴을 해내는데, 수많은 학자들이 와가지고 이걸 막 발견을 했는데, 아무리 파도
건물들이나 도시의 시설들은 막 발견이 되는데 사람의 유해가 발견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 땅속에 구멍이 하나가 탁 뚫려져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구멍을 딱 파면 그 구멍은 땅속에서 비어 있는 것이야. 그래서 이 발굴하는 사람이 그 구멍 속에다가 석고를 부어봤어요. 이 석고를 부어서 붙이고 난 다음에 그거를 파냈더니만 이런 모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화산재가 엄청나게 뜨겁겠죠. 그렇죠? 그 엄청난 화산재에 묻힌 사람들의 시신은 그대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열기 때문에. 그럼 열기 때문에 그 묻혀 있는 상태에서, 단단하게 묻혀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시신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그 시신 모양의 공간이 남겠지. 그 공간 안에다가 그 석고 캐스터를 부어서 붙여서 이 모양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캐스터의 이 석고의 모양을 보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이제 다 드러나는데 이렇게 그 당시의 최후의 비참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어린아이도 있고 또는 뭐 잠자고 있던 어른들도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개도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죽었고 울산 박물관에서 이 전시회를 한번 열었었는데 나는 한번 가서 봤거든요. 이게 참 뭐랄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어떤 이런 그 최후의 순간이 이런 것인데 우리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구경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가 과연 무엇인가? 인간이 가지는 이 호기심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폼페이에서 발견된 이제 수많은 그 유적들이 있는데 그 유적들은 그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이 생활 환경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뭐 이런 것이죠. 이거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침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대를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 좀 약간 푹신한 건초를 깔든가 뭐 해서 사용을 했겠죠, 그렇죠? 또 정말 많이 발견된 것들이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인슐라라고 하는 그 일반 서민들이 사는 주택의 1층이 뭐 식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었다고 그랬죠. 그 인슐라라고 하는 그런 그 공동주거 아파트 같은 그런 그 건물에는 이 상층부에 절대로 주방 시설을 설치를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게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한번 불이 나면 걷잡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음식은 1층에 내려와가지고 사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슐라라고 하는 그 건물의 1층 부분에는 대부분 이런 식당들이 절비하게 늘어져 있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요게 이제 또 하나가 발견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학자들이, 과연 이게 뭘까? 엄청나게 또, 궁금해 했다라고 그래요. 결국은 밝혀졌는데, 이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이 가게 앞에, 요런 시설을 해놓은 요 가게 앞에는 항아리가 하나가 딱 놓여져 있었대요. 항아리가. 그래서 그 항아리에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만 그 항아리 안에는 오줌이 들어있다라고 그러죠. 오줌 성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항아리에다가 치가 마려우면 소변을 보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소변은 과연 뭘 하려고 그 소변들을 다 이렇게 모았을까? 여기가 세탁소였다는 거예요. 그 소변을 발효시키면 세제가 될 수가 있었겠지. 그래서 그 세제를 이용해서 옷을 빠는 이런 세탁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견된 그림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그림이 빨래를 해서 빨래를 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어때요, 여러분? 내가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그 이미지를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지금의 우리의 삶하고 점점 비슷해지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벽화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비치볼리볼 하는 것 같죠? 그 비키니를 여자들이 입고 공을 가지고 공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마사지 샵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게 그림이었다면 아마 다 사라져버리고 없을 텐데, 이게 모자이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자이크는 각각의 색깔이 다른 돌 조각들을 이어 붙여서 만든 게 모자이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모나 손상이 훨씬 그림에 비해서 견고하겠지, 그죠?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유곽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유곽의 모습들도 남아있고, 로마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 못지않게 쾌락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그죠? 또, 식사 장면인지, 또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컵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컵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쓰는 컵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쵸? 컵들이 놓여져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누운 상태에서 무언가를 이 여자는 또 이렇게 그릇을 들고 있고, 무슨 식사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왜 또 이렇게,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서 있고, 그 뒤에 이 남자는 또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로마 사람들은 식사를 이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도무스라고 하는 그 귀족 주택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죠? 밥을 이렇게 누워서 먹었다고 그래요. 이게 왜 밥을 이렇게 누워서 먹었을까요? 물론 편해서 그렇겠지.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도가 하나가 들어있어요. 의도가 들어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밥을 누워서 먹는다는 것은 있잖아. 절대로 혼자 먹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시중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식사 방법일 수 있겠죠. 누군가의 시중을 든다는 것은, 시중을 받으면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만큼 내가 잘 살아. 내가 부유해. 내가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그런 자세에서 나타나는 것이겠죠. 이런 누워서 식사하는 이 장면이, 아까 그 그림은 이제 지금 현대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일 텐데, 요거는 그 당시에 모자이크화로 만들어진 그림이에요. 사람들이 막 밥을 먹죠. 음식을 막 먹어요. 그리고 그 음식은 항상 이렇게 한 배 물고 버리는 이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에는 수많은 음식 찌꺼기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항상 부자들이 식사를 할 때는 대문을 열어놨더라고 그래요. 대문을 열어놓으면 지나가던 거지라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닥에 던져놓은 이 음식 찌꺼기를 주워서 먹었다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 사람들은 즐겼던 것 같아요. 음식을, 예를 들면 닭고기가 있으면 그거 한 점 약간 떼어 먹고 탁 버리면 거지들이 와가지고 주워 먹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 부분을, 닭고기를 많이 뜯어 먹고 버리는 것과 조금 맛만 보고 버리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조금 맛만 보고 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더 부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버리는 것 자체가 자기들의 부를 과시하는 어떤 표현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이 그림 속에서도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아주 재밌는 그림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부자들이 살았던 도무스라고 하는 그 공간의 바닥 모자이크 장식인데, 여기에 그런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들이 모자이크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거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버린 게 아니라 그 버린 거를 강조하고 공고화시키는 그것이 어떤 하나의 인테리어의 스타일로 공고화된 것이지. 굳혀져 버린 것이지. 도대체 이 심리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이게 로마 사람들이 허세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삶 자체가 허세스러웠던 거예요. 그만큼. 이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심지어는 닭발을, 그때도 닭발을 먹었는 것 같아요. 그죠? 닭발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이 막 떨어져 있죠. 이것들을 이렇게 장식 요소로서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정체였다는 것이죠. 내가 이 수업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요 그림 하나를 또 발견했는데, 똑같은 로마 사람들이 모자이크로 만든 이런 기법으로 이렇게 맥도날드라든가 코카콜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레기를 모자이크로 이렇게 표현한 요 그림을 하나를 딱 발견했는데, 이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담아와 봤는데, 미국의 소설가죠. 헨리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헨리 밀러가 쓴 책이 그리스 기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인들이 떠난 자리는 커다란 구멍이 남고 미국인들이 떠난 자리는 쓰레기가 남는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그림을 이렇게 담아온 이유는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삶하고 지금 우리의 삶을 대표하는 미국의 삶하고 정말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담아와 봤어요. 그 당시의 로마와 지금의 미국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전기가 없었고 지금은 전기가 있고 그 둘의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로마의 건축을 한번 우리가 쭉 살펴봅시다. 요거는 이제 그 이탈리아의 비엔나에 있는 로마의 건축이고요. 요거는 터키에 있는 건축이에요. 요거는 티니지에 있는 그 로마 신전의 건축물이죠. 요거는 또 발칸반도의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데에 있는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이 신전이에요. 이거는 또 크로아티아에 있는 신전이에요. 요거는 또 그 레바논에 있는 신전이죠. 레바논에 있는. 요거는 또 그 프랑스의 님에 있는 이 신전이에요. 자, 몇 개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것들이 다 로마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중해를 둘러싼 인접한 국가들에서 발견된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그 당시에 로마의 영향력이 얼마만큼이었는지,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었던 그 지중해 전체를 호수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지중해권 전체를 그 로마의 땅이라고 했던 것이 증명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이제 중요한 핵심 하나를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로마의 건축물들을 지금까지 이제 쭉 봤죠. 그런데 그 로마의 건축과 그 로마의 건축은 분명히 그리스 신전으로부터 응용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세 개의 이미지를 보여줄 텐데 이 세 개의 이미지를 통해서 둘의 차이를 한번 찾아보세요. 요게 그리스 신전이고요. 요게 로마 신전이에요. 자, 요거 두 번째는 요거 그리스 신전, 요거 로마 신전이에요. 차이점이 세 개가 있을 거예요. 요게 그리스 신전이고 요게 로마 신전이에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볼까요? 요거야. 차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두 개의 신전의 차이가 또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의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본인 것 같아요. 그리스는 다 초원에 지어져 있죠.
볼까요? 근데 도심에 있죠.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초원에 있죠. 도심에 세워져 있죠. 초원에 있죠. 도심에 세워져 있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 신전은 사방에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신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사방에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로마에서는 정면에서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보면 사방에서 올라갈 수 있죠. 얘는 옆에서는 올라갈 수 없잖아요. 정면에서만 올라갈 수 있죠.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여기서 적나라하게 딱 드러나는데, 그리스 신전은 그 외부가 다 이렇게 기둥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로마는 이렇게 기둥과 함께 벽체가 형성되어 있죠. 이 두 개의 차이가 그리스와 로마 신전의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이지 않는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의 그 성향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로마 건축물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개선문이죠. 수많은 개선문들이 존재하는데 콘스탄티누스의 개선문이 있고, 또 이거는 이제 그런 개선문들을 응용해서 파리에 만들어진 파리 샹젤리제에 있는 이 개선문이죠. 이거는 이제 그 1800년도에 나폴레옹이 만든 그 개선문이고요. 이 개선문 안에는 수많은 이 조각상들이 또 막 구조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또 로마의 이 정서를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트라이아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만든 이 트라이아누스 원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게 한 30cm 정도 간격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 스프링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것을 다 합치면 120m가 된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긴 두루마리 같은 배경에다가 자기가 얼마만큼 훌륭한 군주였는지를 그대로 그림 속에다가 다 나타내는 어떤 이런 것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런 황제들 뿐만이 아니라 타라누스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런 조각을 통해서, 이런 구조라고 하는 조각을 통해서 자기를 알리는 데에 정말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자기가 만약에 어떤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그 사업의 내용을 요약한 이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이 가게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아마 정육점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어떤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또 무슨 이 과일 가게를 해서 이렇게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 또 이렇게 이 사람은 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아이를 낳는, 이 아이가 아마 똑똑한 아이가 되었겠지. 그 아이를 낳는 산모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한 아이가 이 개하고 정말 친하게 놀고 있는 이런 모습. 아마 그 아이가 죽었겠지, 그치? 그래서 그 아이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이렇게 수많은 조각상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리스하고 다른 점은 그리스는 신의 모습이라든가 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로마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의 정서적 차이인 것이고, 우리가 로마의 어떤 그런 다양한 유적을 통해서 그 유적의 어떤 예술품이라든가 그런 사물들을 통해서 그 2000년 전에 로마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로마를,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로마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살펴보는 이미지들의 역할이겠죠. 그렇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